민수의 경제 토크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와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심전도를 좀 하고 심장 테스트를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 놀이동산 가서 롤러코스터나 저는 그런 거 못 하거든요. 바이킹으로 다 어지러워가지고 저는 그걸 잘 못 하는데 그냥. 요즘 안 가본 지 오래되겠지만 애들이랑 범퍼카나 타고 이러는데 바이오는 전 변동성은 커요, 그죠? 그렇죠. 이제 일단 바이오는 아직은 숫자가 정확하게 찍혀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기 편하게 가는 종목은 별로 없고요. 아직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가 그렇게 움직이죠. 셀트리온 정도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그쪽은 이제 저는 약간은 레드오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블루오션이 되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신약을 개발하든 기술 개발을 하든 그죠? 그렇죠.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든 이제 작년에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랭나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병용이지만 그래도 같이 폐암 치료제 피사세포 폐암 치료제로 허가가 났고요. 또 생존율도 경쟁력 타그리스 대비해서 한 1년 좋다라고 하면서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유한양이 이번에 실적이 좀 잘 안 나왔던데 내년부터는 뭐 100억 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억 단위까지 쭉 올라가는. 올해 말고 내년? 올해부터 이제 로열티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 아마 시장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약 만들어서 팔았던 거랑은 전혀 다른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회사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그거의 후보에 이미 올라와 있고 그거를 반영해서 시가총액이 20조 근처까지 와 있는 알테오젠이 그 다음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뭐 지금 오리온이 인수한 리가캠 바이오도 오리온 시총이 지금 4조 조금 넘거든요. 비슷하네. 4조 2천억인데 리가캠은. 리가캠이 지금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회사가 더 좋은 형태로 가고 있는데 리가캠도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링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ADC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 결국에는 계속 기술 수출을 하면서 나중엔 로열티를 받는 구조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려면 코스타 코스피가 다 좋아지려면 반도체도 좋아져야 되고 2차 전지도 좋아져야 되고 바이오도 좋아져야 됩니다. 요 세 개만 좋아지면 사실은 나머지 지금 뭐 조선도 올라와 있고 방산도 올라와 있고 금융도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이쪽에서만 좀 받쳐주면 사실은 지수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바이오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에 다시 막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4.8%까지 갔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고요. 오히려 지금 국채금리가 한 4.5%까지 또 빠지면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형태가 나오다가 미국 CPI 때문에 또 미국 국채금리가 반등하니까 뭐 금리 같은 경우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눌렸죠. 그렇죠? 눌린 모습. 오늘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이오를 그러면 금리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면 과연 금리가 계속 높을 것이냐, 달러가 계속 강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PI는 어떨 것이 뭐 지금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미국 시장은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CPI 영향을 좀 잘 안 받았는데 사실 CPI 충격이 사실 충격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수로 보면 과거로 보면 뭐 한 1% 이상 그죠? 인덱스에서 빠져가는 흐름인데 빠지다가 돌렸죠. 그죠? 빠져 시작했는데 국채 금리를 빼고는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국채 금리도 생각보다 많이 안 튀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다 시장은 알고 있는데 누굴 믿는 거냐면 트럼프를 욕하고 독재자다고 욕하고 뭐 하시는 뭐 여러 이제 언론들 미국은 또 언론이 약간 좀 진보 진영이고 약간 민주당 계열이 많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비판은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뭐 비판할 이유는 없고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만 보면 되는데 트럼프 최근 행보를 보면 유가 하락과 채권 금리 하락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세를만 때리고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무기로 쓰는 거죠, 그거를.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언어의 변화를 보면 보편 관세에서 갑자기 상호 관세로 바뀌었죠. 그러네요.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상호 관세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 단계 내려왔네요, 그죠? 근데 상호 관세는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이제 보면 미국이 유럽에 자동차를 수입할 때 관세를 한 2.5% 부과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거꾸로 유럽은 한 10% 이상 부과합니다.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면 상호 관세라고 하면 유럽에 10%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 유럽이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이미 인도는 그런 신호를 보여줬고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물가를 내리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오히려 품목별로 공격을 하는 거는 이건 진짜로 본인들의 이익이 되는 쪽만 공격을 하는 건데 또 하나 이제 바이오 얘기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시는데 금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유가도 하락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CPI 중에 가장 튄 게 유가가 제일 많이 튀었거든요. 유가와 주택 가격. 그동안 그랬죠. 네. 예. 근데 이제 유가를 하락시키려면 결국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동을 안정시키고 러우 전쟁 마치고 러우 전쟁을 맞춰서 그렇죠. 러시아 제재를 좀 풀어주면서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세계에다가 가스와 기름 그렇죠. 원유를 팔 수 있게 해주면 네. 조금 그 시장을 열어주면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국 물가가 잡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채권 금리도 국채 발행을 더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리지 않겠다. 바이든 정부에서 발행했던 물량을 그 정도만 유지하겠다. 롤오버만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물량을 늘리지 않는 대신에 채권을 뭐 은행이 더 사게 해준다든지 스테이블 코인이 사게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금리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책을 쓸 건데 최근 트럼프 정부 측에서 인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재무장관이라는 이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예. 친구는 아닌데 예, 하여간 들어보면 네. 베센트? 네, 베센트 그분이 친구예요? 예, 친구는 아니다. 예, 나이는 아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채권을 오히려 누군가가 사게 해서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쪽에 집중을 하겠다. 본인들은 10년물 채권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거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거죠, 그죠? 연준한테 뭐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실세 금리를 뭐 어떤 내리겠다, 그죠? 그리고 페센트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처럼 그죠? 예, 맞습니다. 아니 뭐 막무가내 아니에요, 그죠? 네. 시장의 금리, 그러니까 미국 10년물이 결국에는 미국의 뭐 모기지 금리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자동차 할부 금리라든지 이런 게 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면 금리는 하락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으로 튀어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물가 이슈는 좀 가라앉을 걸로 보고요. 물론 트럼프는 말을 계속 바꿀 겁니다. 뭐 연준한테 내리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또 내리라고 했다가 막 이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큰 틀로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엔 바이오는 나쁠 건 없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는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예. 금리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게 사실은 바이오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금리의 변동성이 바이오의 추세를 꺾거나 그렇게 추세가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사실 맞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했던 거고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 단인데 기업 단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은 숫자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뭐 빅스루는 아니다, 그죠? 제조업 비슷한 이런 거고. 유한양행 같은 게 기대가 되고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게 좀 아쉽죠, 그죠? 한미약품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고 임성기 회장이 있을 때는 사실은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잖아요, 그죠? 주도를 했던 회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영권 문제 때문에 계속 뭐 누가 그만뒀네, 뭐 주총을 하네 어쩌고 이러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결국 이제 바이오텍을 말씀하셨고 또 비만 당뇨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 의료 AI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그렇죠.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어서 해주십시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첫 기술 수출이 나왔잖아요. 9,100억이 조금 넘는 누가요? 올릭스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그때 한 2,000억대 후반, 3,000억 뭐 이렇게 되는 회사가 하면서 상한가를 2번 가고 오늘은 좀 풀렸습니다만 어제부터 풀렸는데 주가가 뭐 거의 3, 4일 만에 2배 이상 올라갔죠. 근데 지금 이제 이 회사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은 비만보다 말씀을 드리면 비만의 원인은 딱 두 가지인데 GLP-1 계열의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작동이 잘 안 돼서 이게 비만이 오는 경우가 있고 당뇨로 인한 비만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사 이상 질환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어딘가가 막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대사 이상 증후군이라는 걸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살이 찝니다. 그런 분들이 뭐가 오냐면 간염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는 걸 이제 많이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 술을 전혀 안 먹는데 알코올성 지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몰래 먹는 거 아니에요? 콜라만 먹는데 그래서 콜라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농담 삼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몸에 뭔가가 순환이 잘 안 되거나 순환기가 망가져 있을 때 간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던 올릭스가 일라이릴리한테 판 거죠, 기술을.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는 지금 비만 치료제로 돈을 벌고 있고 젯바운드가 조만간 출시가 우리나라에도 국내에 들어올 텐데 그쪽에 수출했는데 그러면 일라이릴리는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로 인한 비만도 잡고 또 지금 대사 이상 질환으로 인한 비만도 잡겠다. 그래서 올릭스가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올릭스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릭스도 좋은 회사다.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터뜨릴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펩트론도 지금 일라이릴리랑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평가 계약을 맺고 지금 임상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기술을 다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그 장기 지속형 플랫폼과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대사질환 관련된 플랫폼을 둘 다 제공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최근에 뭐 D&D 파마텍이나 이런 이런 회사들은 또 뭐가 유명하냐면 경구용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엔 GLP-1과 비슷한 형태의 물질을 가지고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임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그래서 봐야 되는 종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올릭스, 펩트론,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D&D 파마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바이오 트렌드가 ADC도 있고 또 하나가 AI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제형 변경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알테오제는 제형 변경 쪽으로 여전히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는 회사고 작년에 빅파마와 계약을 3건을 했습니다. 지금 누구나 잘 아는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 그 다음에 산도즈,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계약을 했고요. 다이치상교랑 일본의 다이치상교가 이제 ADC 1위 기업인데 그 회사와 또 이제 SC형 알트비포 관련된 플랫폼을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그리고 한 5개 회사랑 TM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해서 요즘에 그 라이센스 아웃 하기 전에 그 물질을 가지고 가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체결해서 진행 중이고 제가 이거를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이제 이걸 잘 팔로우하는 엄민영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면 결국엔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정도 나오지 않겠나 기술 수출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그 머크사가 지난번에 가져갔던 독점 계약으로 가져갔던 이것들을 1분기 안에 1분기라고 해봐야 지금 2월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안에 신약 신청을 할 겁니다. 이제 임상 3상 발표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이슈 그럼 하반기에 보통 한 경쟁약이 예전에 이제 옵티보 SC가 그러니까 제형 변경으로 신청했을 때 허가가 나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FDA에서 허가 나는 게 8개월에서 10개월 본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판매 허가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을 안 했는데 머크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1년 안에 30에서 한 40% 정도까지 SC 침투율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알테오제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년 되면 이 많은 마일스톤과 그다음에 이게 단계별로 받는 돈들이 있는데 적어도 6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옵니다. 많게는 한 1조 6천억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그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후년 한 27년부터는 이제 키트로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로열티가 들어오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여전히 시장은 ABL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도 그거에 관련돼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링커 기술 관련된 ADC 관련된 링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이중항체 관련된 ADC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많이 뜨고 있는데 그거 궁금해하시는데 이쪽은 이제 폐암 치료제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금 타그리소라든지 그다음에 렉나자가 했던 그 폐암 치료제보다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도 조만간에 뭔가 기술 수출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좀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종목은 제가 딱 보면 뭐 4개 딱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이오텍에서는 알테오젠, 리가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보로노이 이 정도 보시면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그렇게 좀 별로. 예. 바이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도 주로 바이오텍들은 사실은 숫자는 아직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기대감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물론 이제 기대가 실현됐을 때는 엄청난 그렇죠. 그 로열티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건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이전에도 바이오 기대감이 있다가 사실은 기대감이 실현 안 됐을 때에 급락했던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바이오는 전체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바이오 그러면 롤러코스터 대응할까? 결국 전체 포션에 얼마를 가져가느냐, 그죠? 전체 바이오 좋다고 좋을 것 같아서 내 포지션에 7, 80%를 가져가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죠?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제가 포트폴리오에 한 70%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뭔가 판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위험한 건 뭐냐면 신약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퍼스트 인 클래스 뭐 해가지고 야 이게 독보적인 약이야 그렇게 해서 망한 회사가 사실 많았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름을 좀 사명을 바꿨는데 그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회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말이 있었죠. 이거 많아요 그런 거. 그런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거 기업 얘기 안 하려다가 옛날에 박셀바이오 이런 것도 처음에 상장하면서 굉장히 맞습니다. 기대가 많았거든요. 예. 이게 최고가는 그러니까 최고가지 이제 저는 이제 월봉 최고가 23만 원인데 지금 9천 원이에요, 그죠? 제가 그 신라젠도 한번 신라젠 난리 났었고 그다음에 젠백스도 한번 그랬었고 뭐 많죠 그런 그러니까, 회사들이 헬릭스미스도 그랬죠. 네. 근데 그래서 요즘에 뜨는 제가 말씀드린 회사들은 신약을 개발한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올인하는 기업이 아니고 그죠. 예. 플랫폼, 그리고 또 거의 우리나라 바이오의 1세대 회사들, 1, 2세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는 대표 회사님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오리온에 매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박순재 대표님이 워낙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부인분이 지분을 팔고 나가서 한번 주가가 출렁였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본인이 힘들어서 일을 못 하겠다 하고 나가신 거고 뭐 ABL 바이오는 조금 좀 젊긴 하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퍼포먼스를 확 보여준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세 회사의 공통점은 다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보로노이는 사실은 이게 안 되면 꽝일 수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일라이릴리와 계약 체결이 안 돼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저는 그래도 모멘텀은 살아있는 회사니까 말씀드린 거고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게 알테오젠, 리가캠, ABL 이 세 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는 어차피 뭐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원해서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아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있던 약을 형태만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알테오젠이 매력적인 이유는 실패 확률이 적다. 그리고 성공했을 경우는 그렇죠. 과실이 크다. 과실이 크죠. 그렇죠. 예. 바이오 투자 전략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